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지원분과의 김인엽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나눠드린 2페이지 일정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2페이지를 보면 먼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님이신 김영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그리고 현 대입제도 및 공론화 의제에 관한 소개, 그리고 공론화 의제별 발표가 있고요. 이후 자리를 정리한 이후에 일반 시민과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마무리를 짓고 7시까지 본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는 총 4개 권역으로 시작이 되고요. 충청 권역 토론회는 KBS 마이 K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국민 홈페이지로 생중계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다시 보기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님이신 김영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입니다. 예, 날씨도 굳고요. 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국민 대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갈등학회 서정철 이사님과 현행 대입제도를 설명해 주실 대전 둔원고등학교 김윤정 선생님, 그리고 공론화 의제별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님,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님, 선문대학교 정영근 교수님,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열리는 국민대 토론회 지역별 순회 일정 중에 첫 번째 일정입니다. 이곳 대전에서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과 어느 때보다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을 둘러싼 입장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견이 큰 만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하여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보기 위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도 그만큼 더 무겁습니다. 공론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토론과 수기를 통해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가는 민주적 과정입니다. 찬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던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문제도 수기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도 공론화 절차를 거침으로써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도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그래서 먼저 공론화위원회는 이 오늘의 토론회가 있기 전에요.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6월 20일에 최종적으로 4개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의 국민대 토론회는 이렇게 선정된 공론화 의제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의 일환입니다. 국민대 토론회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민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면서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론 진행은 갈등 의제 관련 토론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갈등학회 전문가가 맡도록 하였고요. 특히 의제별 발제자는 해당 의제를 제안한 분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보다 많은 국민이 공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개통해 두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 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TV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아진 국민 의견은 수기 시의 참고 자료로 시민 참여단에게 제공되어서 수기 과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대토론회도 수기 참여단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공론화 의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의제별 장단점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솔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란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2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 시작 전에 안내 드렸는데요. 이 행사 끝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4개의 의제별로 게시판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전 의견이 있으신 분은 포스트잇에다가 소속 그리고 성명, 그다음 간단한 의견을 쓰셔서 부착하시면 이따 토의 토론 시간에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행사에서 많이 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KBS에서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KBS 마이K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고요.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거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신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서정철 이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이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걸음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대 토론의 목적은 이미 김영란 위원님께서 공감과 수기를 통하여, 즉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하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수용하는 그러한 대학 입학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목적과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토론회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좀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별 10분간 발제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제의 순서는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아닌 그냥 실무적인 진행 순서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사전에 발표자간 양해가 되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의제 발표하시는 분들의 격려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혹시 이렇게 다른 의견을 주신다거나 하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토론에 대한 태도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또한 그 사적 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장 문제가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 사전 양해한 것으로 확인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정말로 이 귀한 의견을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대입제도 개요 설명 및 공론화 의제를 소개해 주실 대전 둔원고등학교 김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의제 1번을 발표해 주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님이십니다. 예. 격려하는 박수는 다 같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따 발표할 때는 조금 삼가하시더라도. 자, 두 번째는 의제 두 번째를 발표해 주실 좋은 교사 운동의 김영식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의제 3을 발표해 주실 선문대학교 정영근 교수님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제 4번을 발표해 주실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대표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 뒤에 의제 1, 2, 3, 4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가 있는데요. 시간이 저희가 이따가 플로어하고 여기 발제자들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한 3,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 개별 질문을 해도 두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기 개별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방식을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중간에 우리 진행 요원들에게 포스트잇을 건네주시거나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서 10분 정도 휴식 시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히 이제 발표 오늘 처음이잖아요. 대전 처음에 내려와서 처음 시작하니만큼 아마 힘들고 어려울 텐데 또 관심사도 많아서 조심스럽고 긴장되실 텐데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행 대입제도 개요 설명 및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김윤정 선생님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 대입토론회에서 현행 대입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하고 의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대전 둔원고등학교 김윤정입니다. 오늘 이 자료는요,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9학년도 입시 정보를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제공받아서 그 자료를 가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은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3년 예고제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을 대교협에서 발표를 하면 각 대학들은 그 기본 사항에 맞춰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입 정책을 정부에서 지금 중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시작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해에 3년 3개월 전인 중3 11월 말까지 정부에서 대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대교협에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까지, 즉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1년 10개월 전, 즉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각 대학별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제 학생들이 고3이 되었을 때 4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대입 시기를 보면 올해 2018년도에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인데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 정책을 정부에서 11월 말까지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1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대교협에서는 8월 말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0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미 4월 말까지 다 발표를 해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고요. 현재 고3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대입 전형 모집 요강을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입 모집 시기입니다. 대입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시 모집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나면 12월 말부터 2월까지 정시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정시 모집이 끝나고 났을 때 대학별로 학생을 다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지금 여기 아래 보면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4가지,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뒷장에서 다시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 수시 모집은 총 4년제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6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정시 모집에서는 군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 총 3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입 선발 방법, 수시 대입 전형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수시 모집은 4가지 방법으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은 2가지 방법으로 각 대학은 선택을 해서 선발하게 되는데요. 여기 위주라는 말은 그 앞에 붙어 있는 전형 요소를 50% 이상 반영해서 선발할 때 위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교과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전형,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활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각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고사 시험이 5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실기 전형은 예체능 실기뿐만이 아니라 문학, 어학, 수학, 과학 같은 특기자 전형도 여기 실기 위주 전형에 포함을 해서 특기나 뭐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을 주로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은 6개의 전형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결정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2019학년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시라고 써 있는 두 부분 21%, 3% 합해서 2019학년도에서는 24%를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고, 그 나머지 76%를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지역별로 나눠 봤을 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 인원에 따라서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고, 초록색은 논술 전형, 그리고 여기 보라색은 지금 수시 실기 전형이고요. 위에 색깔이 조금 흐린데 노란색은 정시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걸 보셨을 때 선발 인원의 좀 특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권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갔을 때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고, 또 논술 전형을 봤을 때는 주로 서울, 경기권에서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예 없거나 아주 소수 인원만을 선발하고 있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전형별로 각각의 특징을 잠깐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에 있는 교과 성적이 주요 전형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과목 수라든지 학년별 반영 비율, 이것들은 각 대학마다 서로 다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전형 중에서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큰 전형입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는 대학이 많이 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있는 경우에는 그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학생부 100%로 전형하는 방법에서는 교과 성적을 100%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 교과 성적에 출결이나 봉사를 포함하는 비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 따라서는 단계별로 전형을 합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는 비교과라든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포함시켜서 선발하는 전형이 있기도 하고, 또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또 선발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와 면접을 일괄로 합산해서 선발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어떤 학업 능력뿐만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따라서 대학의 인재상이라든가 아니면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사항을 보면 주로 이제 서류 평가에서는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기도 하고요. 대학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발을 합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사도 검색을 확인을 해서 표절 여부를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면접을 보는 학교에서는요, 이제 면접을 서류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든지 인성 면접 등으로 면접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것이 교과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자 대학에서는 그 학생들의 어떤 학업 능력이라든지 교과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중요한 전형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입니다. 생활기록부만 100% 활용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 그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1단계에서 2배수, 많게는 5배수까지도 선발을 해서 2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1단계 점수와 면접을 합산해서 선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1단계 점수는 아예 제외하고 면접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만 100%,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다음 교사 추천서 이렇게 서류만 100%에서 학생을 한꺼번에 선발하기도 하고, 서류에다가 면접을 포함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여기 보이는 대학들에서 이제 그 각 대학에서 출제하는 면접이라는 시험을 출제를 가지고 그 학생이 지원을 해서 보는 시험인데요. 학생부 반영 비율이 지금 나타나면 20%에서 40%까지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논술 성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논술 준비가 가장 필요한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다음 수능 전형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보시면 수능 시험일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약 3주 후 12월 첫째 주에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되는데요. 지금 수능 시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살펴보시면 국어, 수학, 그리고 뒤에 있는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한국사는 현재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의 예시입니다. 수능 성적표는 지금 점수에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3가지 점수가 나오는데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활용을 하고 있고, 정시 모집에서는 주로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영역별 평가 체계를 보시면 상대평가는 국어, 수학 영역, 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서는 상대평가로 100분위를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까지 해서 11%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로 등급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점수 이상 되었을 때 등급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0점 이상이면 1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 체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공론 의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제는 지금 현재 4가지 의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입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각 대학은 실기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도록 합니다. 수능 평가 방법은 변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제입니다. 각 대학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서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능 평가 방법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서열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실 수업이 문제풀이식 위주로 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전과목 절대평가하고자 하고 있고요. 수시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는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제입니다. 두 번째 의제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평가 방법은 변별성 유지를 위한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제 네 번째입니다.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수치화시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비율의 균형성 확보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합니다.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 평가를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마찬가지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을 기준으로 현행 대입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4가지 의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대입 제도 요강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 이 세 개의 이슈에 대해서 4가지 의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의제를 제안하거나 그 의제를 대표하는 그룹의 대표님이 나오셔서 공론화 의제 1번, 2번, 3번의 4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의제 간의 여러 가지 쟁점과 또 주의 주장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10분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타임워치가 있거든요. 타임워치 10분이 되어지면 제가
조금 야박할지 모르겠지만 개입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우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이종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카운터를 시작하면 시작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네, 제가 시작하면 먼저 저 인사하면 되죠 지금? 인사는 하시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라고 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단체는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작년에 절대평가를 반대했었고요. 그리고 최전선에서 정시 확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아무쪼록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대입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금 대입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의 재력 그리고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역량이 있는 교사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고, 예, 대학이 달라지는 그런 불공정한 제도에서 우리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대입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먼저 저희 공정사를 위한 국민 모임에서 정시를 45% 이상 선발할 것을 제안하는 시나리오를 앞장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 교육 방향은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공정한 교육제를 통해서 꿈과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수시 정시 비율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대입 정시를 45%까지 높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1학년 때 시험을 보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상위권 학생을 특별 관리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과를 관리를 해주고요. 예, 또 수행을 관리를 해주고. 그 가장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상위권 학생들에게 상 몰아주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위권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수상 대회에 나머지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들러리인 겁니다. 그 상위권 학생이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위권, 하위권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심한 박탈감을 느끼며 좌절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부모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돈이 많고 또 시간도 많고 또 정보력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학생부를 풍부하게 관리를 해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고액의 컨설팅을 이용해서 또 학생부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부모의 노력과 그 다음에 컨설팅 학원의 그런 개입이 된 그런 부풀려진 학생부로 대학은 그 학생의 발전 가능성이라고 잠재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 학생의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부모 잘 만나고 컨설팅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부모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복불복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교육특구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교사도 굉장히 역량이 높습니다. 그런 학교에 가면 학생부를 굉장히 잘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교사들의 역량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교과 프로그램도 부실해서 똑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어떤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대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학생의 어떤 노력이나 실력이 아닌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했느냐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학교에 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 교사의 또 복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은 똑같이 노력했고 똑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 그 학생의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이 좋은 교사가 걸리면 학생부가 잘 만들어져서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역량이 떨어지는 교사를 만나면 학생부가 부실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학생의 노력과 실력은 똑같은데 교사에 따라 대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불공정한 것이고요.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깜깜이 전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는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시킨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학생부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합격이면 합격, 불합격이면 불합격.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해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도 많이 듭니다. 그 다음 가장 큰 학생부 전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내신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보고 그러면 그때 받은 내신 등급이 고3 때 노력해서 상승한 경우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3명 말고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 등급이 그대로 고3 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대학으로 연결됩니다. 역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고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이 1등급, 2등급인 학생들은 자신이 수시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뭐 정시로도 갈 수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90%에 해당하는 내신 3등급 이하의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내신으로는 역전이 안 돼요. 그러면 고2, 고3 때 희망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어서 방황하게 되고 무의미한 그런 얼마나 중요한 고2, 고3 생활입니까? 이걸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전형이 뭐냐? 바로 수능 정시 전형입니다. 이런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정시 전형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너무나 지금 비정상적이게도 수능 전형은 20%, 19.9%입니다. 20학년들은요. 반면에 수시는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90%에 해당하는 우리 내신에 좋지 않은 재학생들 그리고 재수생들까지 합치면 정말 바늘구멍 정시입니다. 너무나 20%는요 자신이 노력한 대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15개대는 60%에 육박합니다. 2019학년대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우리 학생들을 이러한 희망도 없고 좌절하고 있는 이러한 고등학교 생활에서 희망을 주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시 45% 이상 확대할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한 이유는요. 먼저 정시는요. 국민 80% 가까이 공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3들은 10명 중에 7명이 입시를 경험한 고3들은 10명 중에 7명이 공정한 전형은 수능이라고 하고 있고요. 국민 73%가 정시는 50%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말씀드린 우리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어떤 역전을 위해서 재도전을 위해서 그리고 재수생들의 재도전을 위해서 정시가 확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낮은 정시 비율 때문에 내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내신 1점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옆 친구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내신. 정말 비인간적인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걸
내신의 비인간적인 정말 치열한 그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신을 한 45% 이상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반드시 정시 확대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정시가 50% 가까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수많은 동점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은 변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으로 변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본고사를 부활시키든지 이렇게 지금보다 더 황폐화된 대입제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은 반드시 상대평가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함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시의 불공정함을 어느 정도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완화하라 강화하라 일절 관여하지 말고 대학 자율에 맡겨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투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입시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항상 마음속 가슴 깊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표, 의제 1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로 수능 위주의 선발에 대해서 45% 이상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 주장으로 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발표여서 조금 시간이 한 20초 정도 오버가 됐는데요. 다른 분에게 똑같이 균형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집에 관련한 발표문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주장과 그 근거와 이유는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자 의제 2를 발표해 주실 좋은교사 운동의 김영식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하시고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고요. 네, 좋은교사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기 무선 마이크 또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시간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같이 좀 깊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이종규 대표님 말씀 중에 일부 좀 동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어서 일단 공론화 의제 2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하신 이제 수능이 정말 공정하다, 공정한 수능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수능이 정말 공정할까? 이제 그런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수능은 어떤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집에서 뒷받침되지 않고 그런 학생들이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다.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개인의 어떤 노력만으로 이 수능 점수를 올리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이렇습니다. 내신 점수 올리기가 쉬울까? 수능 성적 올리기가 쉬울까? 예, 막상 해보면 실제로 일반적인 아이들은 주로 내신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 수능 점수를 올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기초적인 학습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 이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시와 정시 둘 다 어찌 보면 상위권 학생들에게 둘 다 유리한 전형인 건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가 더 소위 말해 금수저 전형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능이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죠. 실제로 우리가 한번 언론 보도된 자료인데요. 서울대 정시 일반 전형 합격자 시뮬레이션에서 퍼센트 늘려보면 실제로 강남 3구 지역 또 서울 지역의 학생들의 합격률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강남권 자사고 일반고 학생들 서울대 간 학생들 숫자입니다. 보면 별로 차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2배, 3배에 가까운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정시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럼 일반고 학생들에게 정말 유리해질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수시와 정시 비율 그런 일률적으로 적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수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수능 전형 학생보다 학업 성취가 높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신입생을 확보함에 있어서 그 대학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있고요. 그래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쪽 대학들은 사실은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대학마다 다 적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수능 상대평가는 아이들을 하나로 줄 세워서 가장 앞서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점 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누구도 선발에 시비를 걸지 않는 객관성. 저는 그거 하나 있다고, 저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객관성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과도한 변별을 통한 과도한 경쟁입니다. 100점 맞은 학생과 98점 맞은 학생 사이에는 학습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암기 능력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러나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서 학생들은 같은 문제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어가면서 남보다 1점이라도 높게 맞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90점 맞았으면 잘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왜 다른 옆 친구는 94점을 맞았는데 너는 왜 90점을 맞았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이는 변별을 위해서 교육과정 성취 수준을 넘는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학 수능 30번의 경우에 정답률이 2%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는 거죠.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저는 그래서 이종배 대표님이 내신의 문제 지적한 것은 동의합니다. 세 번째,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 상대평가를 대비하도록 하려면요, 고등학교 수업을 계속해서 문제풀이식 그걸 대비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수업의 질적 발전을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토론식 수업하고 프로젝트 수업하고 그런 수업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업하면 수능 성적 올려주기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 이런 체제에서 학교가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시도한다면 학생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는 데서 다시 또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수능 한 문제를 더 맞추게 하려는 그런 수업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면 그 교실 안에는요, 수능이 의미 없는 아이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절반 이상이 생깁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뭐 모든 아이들이 수능 준비하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요, 절반 넘는 학생들이 수능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교실에서 투명인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능 문제풀이 안 할 수 있나요? 대학 보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시험들이 학생들에게 필연적으로 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는요, 문제풀이 수업에 집중하게 해서 암기력, 이해력, 그런 문제풀이 능력 이것만 높으면 우수한 인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이제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창의력, 협업 능력 이런 거 왜 안 키웠냐라고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 들어왔는데 대학 졸업했더니 나보고는 옛날 과거형 인재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래형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수능 상대평가는 학생의 교과 선택을 왜곡합니다.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서는요, 자기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급 잘 나오고 표준 점수 다 높은 과목 골라야 되는 거죠. 경제학자, 경영학자를 꿈꾸는 학생이 6,000명, 7,000명밖에 선택 안 하는 그런 경제 과목 선택 못 합니다. 30만 명도 선택하는 사회문화, 이거 선택해서 좋은 등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물리학적 꿈꾸는 학생이 물리2를 선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3,500만 개 선택을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곡된 공부를 아이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절대평가를 주장하느냐, 그거는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 교육과정이 왜 나왔냐, 사회가 바뀌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단순 지식, 암기 수업 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2015 교육과정 만든 겁니다. 2015 교육과정 만들었으면 거기에 조응하는 평가체제가 나와야 됩니다. 왜 평가체제가 중요하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선발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내는 학교 현장 얘기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평가가 학교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학교 수업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평가로 있는 한 학교는 계속해서 좀 더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 맞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5 교육과정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래서 미래형 인재, 소위 말하는 뭐 창의 융합형 인재 키우려면 일단 절대평가 해놓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학교 수업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과목 절대평가되면 우려하는 점이 있지요. 동점자 처리 방안 될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 모집 단위별로 중요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과대학은 수학, 과학 영역에 가중치를 준다거나 사회과학대학은 국어, 사회탐구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일단은 하면서 이것이 또한 적격자 선발 원칙에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동점자는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타당한 방식은 저는 심층 면접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 가중치를 두었음에도 동점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학생들의 학습 능력 차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그 학생 중에 누구를 뽑는다 해서 잘못된 선발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과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학과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과목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우리 의과대학에 와서 정말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지를 교수들이 면접을 통해서 인성도 보고 연구 능력도 보고 또 손재주도 보고 그래서 너 외과 참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뽑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성평가적인 요소들이 존중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동점자 처리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의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면 절대평가 등급 선출할 때 지금 우리가 고정점수 방식으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인데 어떤 학업 성취도 평가라던가 또 영어 능력 인증 평가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좀 달리해가면서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높을 때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수시와 수능에 대해서는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정규 교육과정 결과를 담은 학생부 질은 나아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수시 전형만이라도 수능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물론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의 어떤 활용 정도는 존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약화되고 축소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30년 전에 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5등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화 나와가지고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언제까지 애들 줄 세우게 할 거냐 그랬거든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교육은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대체 언제 선진국식의 그런 예, 교육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한 발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거 제 겁니다. 제 거. 네, 고맙습니다. 예. 의제 2는 세 가지 이슈 중에 주로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앞에 두 분 처음에 시작하더라고 아마 10분은 너무 좀 짧아서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고 공감을 일으키는 배경도 말씀드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뒤에 계신 두 분 또 저희 질의응답할 때 저희가 지금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전달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가 상당히 좀 울리기도 되어져서 좀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다른 뒤에 계신 두 분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서로 견해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의제에 대해서는 선문대학교 정영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저희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선문대 입학처장을 맡고 있고 국제경제통상학과 교수로 있는 정영근입니다. 지금 의제가 1, 2, 3, 4 이렇게 정리가 돼 계신데요. 가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제 3은 현행 대학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이고요. 기존의 제도를 좀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자. 이런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논의에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올해입니다. 59만이었는데요. 2019학년, 그러니까 올 3학년 뽑는 거는 58만 밀레니엄 베이비라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0년에 50만, 46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45만 6만 대로 40만 대로 15만 이상이 급격히 줍니다. 더구나 이건 학령 인구고요. 이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는 더 적어져서 이제 이게 약 400여 개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인원이 한 49만 50만인데 자, 올해까지는 아직은 지원자 수가 더 많습니다. 13,000명이요. 그렇지만 2020년 내년도 지금 고2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대학 정원보다 이 지원자들이 더 적어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서 대학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제 맡으신 선생님께서 현행 이렇게 4가지 4+2라고 하는데요. 학생부도 위주는 이제 교과와 종합, 학종, 그리고 논술 실기는 뭐 비중이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 정시는 수능 실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현행 제도를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대학에서 물론 서울에 아주 상위권 대학도 있고 저희 충청 지역에 또 이런 지역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도 가장 좋은 학생을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의제별로 지금 3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라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뭐 이 수시와 정시 또는 학생부 위주와 수능, 그다음 두 번째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뭐 의제 사항은 이제 최저학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3번째에서는 이제 대학 자율에 맡겨주십사 하는 것이 이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뭐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뭐 학종이 문제다, 수능이 문제다 여러 주장이 나오시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래프가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부 교과 즉 고등학교 성적으로 뽑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전국 평균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몇몇 이 경쟁력이 높은 대학들은 가능하면 좀 이 학종이나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학생들을 물론 뭐 이 고등학교도 과기고나 일반고나 조금 이런 그 학력이나 이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이 가장 좋은 학생들을 모시고자 애를 쓴다는 것을 우리 교육 관계자님들은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나 교육법에서 오늘 존경하는 김영란 선생님도 계시지만 법에 의해서 대학의 이 선발권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은 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들을 뽑을까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학생부 위주 수시와 수능 위주 정시에 대한 것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의 자율에 맡겨주시면 각 대학에서 가장 좋은 여건으로 가장 좋은 학생들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전형이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의 입장도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은 대학과 지역의 경쟁력이 낮은 대학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10개, 15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쪽에서 뭐 이런 표현이 뭐 좋은 편이 될지 모르지만 과기고나 특목고에 조금 성적이 약한 학생이 일반고의 상위권보다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 학생부 종합 같은 걸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령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지역 대학들은 그런 배부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7대3 뭐 수시 7, 정시 3 여기서 조금 대학별 차이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교과가 40 뭐 학생부 종합이 25, 30 요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제도를 절대 평가로 하느냐 상대 평가로 하느냐의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이 제도부터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이 뭡니까? 수학 능력 평가입니다. 대학에 와서 잘 공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지금 절대 평가다 상대 평가다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문제점을 한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전형 자료로서 수능의 변별력이 높은 것은 어느 대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죽음의 삼각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신도 관리해야죠. 수능도 관리해야죠.
면접도 관리해야죠. 뭐 진짜 학생들 이거 다 준비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만든다는 것은 학생들이 나는 교과에 자신 있다. 학생부 교과로 오는 거죠. 나는 그동안 비교과적인 걸 열심히 준비했다. 학생부 종합으로 오는 거죠. 나는 1, 2학년 때 교과는 안 좋았지만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한번 수능으로 도전하고 싶다. 정시 수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현행 제도가 조금의 보완을 한다면 그렇게 뭐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판단은 안 쓰고요. 그리고 이 절대평가를 급격하게 도입한다면은 지금 선발에 의해서 본고사 내지는 또는 논술이나 면접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현 정부의 방향과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면 지금 7대3으로 유지하고 있는 수시와 정시 비율이 수시 중심으로 급격해 갈 겁니다. 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절대평가라면 변별력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시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영어 한국사가 지금 절대평가로 가고 있고요. 2022년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절대평가로 갑니다. 즉 저희는 상대평가로 가자 절대평가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2025년까지는 이것이 다 이 사회 이 수요와 고교 교육에 맞게 지금 고교 학점제나 내신 성취 평가제가 고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절대평가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학별로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은 수도권 대부분의 대학, 경쟁력이 높은 대학들은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 지역 대학들은 거의 수능 최저학력을 거의 완화해서 폐지하는 대학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기준에서 설정하는 대학들도 대학별로 전체를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별로 또는 전공별로 이 최저 등급을 두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은 어떤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간에 굉장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저학력 기준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주시면 각 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학생들을 모실 수 있게끔 잘 만들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이 최저학력 기준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어떤 이러한 어떤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수도권 대학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적용 못하고 있는 지역 대학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자체가 그렇게 이 대학 입시의 당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건 아니다. 시간적으로는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2022학년도의 대입제도와 사실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도 입학처장으로 있지만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 대학의 입시를 바꿔서 고교 교육을 바꾸려고 할까요? 고교 교육에 맞춰서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아쉽고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우리의 토론들이 각 교육의 주체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논의와 수기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큰 발전이라고 보고요. 또 대학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여기 또 고등학교 교육을 대표하셔서 오신 선생님의 발표도 있지만 고교 교육도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는 대학 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요번 우리가 이 수기 논의를 통해서 얻는 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초를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20초를 더 배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제 3은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보완을 주의 주장으로 하시면서 학생부 및 수능 위주의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겨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때 요점으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제 4에 대한 건데요. 의제 4 올라오기 전에 좀 저희 뒤에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또 교육과 관련된 여러 아마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다가 저렇게 의제 1, 2, 3, 4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쉬는 시간일 텐데요. 10분 정도 쉬실 때 고귀한 의견을 적어주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토론의 질과 내용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요거 쓰십시오. 네. 요거 앞에 갖다 잘 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의 대표로 있는 이현 선생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제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오시면서 봐셨던 그 책자를 잠깐 같이 열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의제 4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대입제도가 뭐냐? 의제 4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입제도의 개편은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의 확대, 그리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의 축소, 공정성의 회복,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또한 대학마다의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십니다. 시나리오의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1번, 정시하고 수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제 4에 대해서 보도되는 걸 보면서도 아마 표현이 모호해서 이해가 잘 안 돼 있다 싶기는 한데요. 의제 4에서 제안하는 건 이렇습니다. 정시하고 수시의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 그러나 기본 방향은 정시 확대라는 방향을 권고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그 맥락의 두 번째입니다. 수시 안에서는 수시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시, 수시 비율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저희 의지에 담고 있는 것인데, 정시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정시, 수시의 구체적인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고요. 수시 안에서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제랑 관련된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상대평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에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요? 어디로 눌러야지 넘어갈까요? 요걸 누르면 넘어가나요? 고맙습니다.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수시를 축소해야 된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은요, 수시가 처음 시작된 게 1997학년도입니다. 첫 해 수시는 1.4%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라고 되어 있죠? 왜 21%라냐면 97학년도에 특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차는 제가 설명 시간이 짧아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수능 100%로 선발했던 수시와 정시 사이에 있던 것이어서 성격으로 보면 지금 수시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만 정시 이전에 했기 때문에 특차까지 집어넣으면 97학년도에 21%를 차지했었습니다. 지금은 74%를 차지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수능 시험이 대학 입시 전형의 중심이었고, 수능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이나 능력들을 고려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수시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 보완적이었던 게 머리가 되고 몸통이 돼버렸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의 이수한 정도를 평가해서 대학생을 선발하던 정시는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배가 아니라 배꼽이 되고 배꼽은 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수시가 확대된 이유가 뭘까라는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97학년도 이때 제가 수시가 1.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함해가지고 주요 대학들은요, 우수한 학생들을 최대한 빨리 먼저 선점하고 싶은데 그 선점의 도구로 뭘 쓰고 있었냐면 특차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능 100%를 먼저 땡기자라는 거였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능 고득점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보면은 잠깐 떨어지죠. 저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2학년도에 특차가 폐지가 됩니다. 특차가 폐지가 되고 나니까 소위 상위권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빨리 선점할 수 있는 도구 하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시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선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대학들이 수시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30%가 진정한 수시의 시작입니다. 그때 수시로 하는데 수시로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과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서울의 유수의 대학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간의 차이가 크고요. 일반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수시에 뭐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까? 이때 유수의 대학들이 썼던 방법은 논술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을 가지고 특별한 고등학교를 뽑을 수 있었었고요. 논술 전형에다가는 소위 우선 선발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최저학력 기준을 최대한 높여놓고 수능 성적 높은 친구들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연대 고대가 수시를 활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수시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수시 확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2008년 넘어서서 2009년 가면서입니다. 이제 수시가 완전히 50% 넘어서기 시작하죠. 이때 폭탄을 터뜨려준 게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소위 수시 일반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지금 학종의 가장 모범적인 형태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거로 서울대 전체의 50%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 학생 중 합격자 중에 64%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입니다. 서울대가 이런 시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면서 상위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대학들도 바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수시학종을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최고 상위권 대학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대학들이 따라하게 되니까 중위권 이하 대학들, 아까 선문대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대학들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유명한 대학들이 수시에 다 뽑아버리네요. 우리 정시까지 기다렸다가는 지원자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대학들도 수시에 최대한 빨리 모집하기 위해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능력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데 1차적인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모아야 가르쳐보지 않겠습니까?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까지 밀려갖고 모으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앞에서 최대한 모으는 방법, 교과 전형을 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시 확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시가만큼 늘게 되는데 서울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들은 저 수시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학종이 차지하게 되고 지역 대학들은 교과가 차지하는 지금의 현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저렇게 수시의 비중이 넓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서울의 모 여대 어떤 고등학교 진학부장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애 보내려고 하는데 내신 몇 등급 정도면 좋을까요? 선생님 몇 등급 정도 보내려고 하시는데요. 서울의 하위권 여대도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내려고 하면 내신 3등급 이상 되면 학종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2.5등급 이내는 돼야 됩니다. 물론 훌륭한 고등학교라면 3등급 이상이어도 받아줄 겁니다. 자, 2.5등급 이내라고요? 학교마다 약간씩 비율이 다르지만 그러면 전교생 가운데 10% 안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10%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 아까 이종배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1 말의 내신 성적을 고3 때 가서 역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고1 말 때 3등급 밖에 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내신 가지고 명함 내밀기 좀 어려워지고요. 학종 가지고도 명함 내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1 말에 패배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패배자들을 수능 보는데 수능을 이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학종을 확대해 오신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패자부활전이래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끝났는데 그 학생들이 패자가 돼야 되나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요. 고2 때부터 공부 열심히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고3 때 철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비록 내신은 안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좋고 학업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왜 이 친구들이 다 패배자 취급을 당해야 될까요? 그게 학교에 정말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수시가 넓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갖다 보충하는 자료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학종 비율이 저만큼 높다. 결과를 까보니 아이고 큰일 났군요. 서울대학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기 학종은 서울대 수시 일반만 말하는 겁니다. 전체 50% 뽑은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에도 64%, 합격자 64%입니다. 근데 이 특목고 자사고들이 수능으로 몇 명 들어오냐? 수능으로 들어온 건 43%밖에 안 됩니다. 일반고는 서울대 학종 수시 일반에서 35%, 95%의 일반고 학생들이 35% 붙습니다. 일반고 수능은요?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은 수능 전체 합격자 중에 54%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사도 인용하시면서 학종이 흑수저에게
유리하고 수능이 금수저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입학사정관 실태도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수능에 대한 얘기 4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능이 지금은 굉장히 질환 좋은 시험인 것처럼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창의적 체험활동을 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 과목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기초 지적 능력을 형성시켜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수능이라는 거죠. 보편성이 큰 전형입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교과서, 누구에게나 공개된 기출문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참고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로 기회가 열려있는 시험입니다. 선발의 공정성이 예. 높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공정성이 높다는 건 이런 네. 겁니다. 특정한 학교 출신이라고 수능 성적을 더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돈 많고 선생님, 지위가 높아도 선생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예. 부모가 대신 시험 봐주지는 못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수능이 공정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론화 의제 네 가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의제에서는 수시가 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균형을 맞추긴 해야 되겠지만 정시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고, 그런 것은 대학 자율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제 1번과 좀 비교되는 말씀도, 의제 1번과 비교되는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6시 17분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5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한 2분 정도 지난 정도입니다. 저희가 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25분까지 일단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저희가 지금 아직 몇 개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좀 참여를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